와, 진짜 몇 주 동안 머리 싸매고 준비한 내 논문 주제. 근데 교수님 앞에 딱 가져갔더니 단 몇 주 만에 이건 좀 하고 거절당해요. 아, 정말 허탈하죠.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교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3초 만에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가능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교수님이 주제가 너무 좁다고 해서 열심히 수정해 갔더니 이번엔 이건 또 너무 넓네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지도를 제가 딱 펼쳐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논문 주제를 거절하는 데에는요, 5가지 아주 명확한 패턴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파헤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교수님 피드백,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규칙만 제대로 이해해도 진짜 몇 달 동안 헛고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주제가 너무 넓은 경우예요. 이건 뭐랄까, 연구 논문이 아니라 거의 책 한 권, 아니요, 백과사전에 목차를 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와, 너무 막연하죠? 이런 주제는 거절당하기 딱 좋습니다. 대신에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걸까? 이렇게요. 훨씬 구체적이죠? 바로 이겁니다. 연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는 게 핵심이에요. 교수님이 아니 이걸 6개월 안에 어떻게 다 하려고 해요? 라고 물으시면 진짜 여러분의 스케줄 관리 능력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뜻은 이거죠. 이렇게 주제가 넓어서야 과연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끝낼 수는 있는 주제인가? 바로 이 실행 가능성을 콕 집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 근데 주제 좁히는 게 너무 막막하다고요? 그럼 이 4가지 질문에만 한번 답해 보세요. 첫째, 누구를 연구할 건가요? 둘째, 그래서 뭘 측정할 건가요? 셋째,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볼 건가요?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다룰 건가요? 이 4가지에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의 주제는 통과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으로 가볼까요? 이건 첫 번째랑 정반대예요. 주제를 너무 넓게 잡는 것만큼이나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주제가 너무 좁은 경우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지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실만 나열하는 건 사례 보고서예요. 하지만 논문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왜와 그래서 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교수님이 이게 학술적으로 왜 중요하죠? 그냥 좀 특이한 케이스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사실상 도전장을 내미신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죠? 이 연구 하나가 우리 분야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너무 좁은 주제는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비교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회사 마케팅 전략만 보지 말고 비슷한 규모의 B 회사, C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판을 키우면 그냥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거기서 공통적인 패턴이나 중요한 통찰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패턴입니다. 이건 보통 좀 안전한 길을 가려다가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구해버린 주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해놓은 얘기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위험이 아주 크죠. 이때 교수님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기존 연구랑 다른 게 뭐죠? 이걸 왜 또 해야 하죠? 이걸 기억해야 해요. 논문은 그냥 책 요약하는 리포트가 아니에요. 인류 지식이라는 거대한 벽에 나만의 새로운 벽돌 한 장을 딱 쌓아 올리는 작업이거든요. 내 벽돌이 기존 것들과 뭐가 다른지, 왜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기 있는 주제를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 연구에 나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보는 거예요. 둘째, 연구하는 상황, 즉 맥락을 바꿔보는 거죠. 재택근무 환경처럼요. 셋째, 변수들 사이에 혹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탐구해 보는 겁니다. 4번째 패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논문을 그냥 에세이나 감상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데이터로 증명할 건데? 라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행복의 본질에 대한 연구? 너무 멋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연구할 거예요? 막막하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직장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때요? 이건 설문조사로 충분히 측정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교수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고 어떻게 분석해서 증명할 것인지 바로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을 멋지게 풀어내는 에세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논문,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측정 가능성입니다. 잴 수 없다면 연구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패턴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윤리적인 선을 넘는 연구. 그래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우리가 흔히 IRB라고 부르는 곳에 승인을 받기 불가능한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연구 대상이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IRB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연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필수 관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건강이나 자살 같은 민감한 주제는 아예 다루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접근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윤리적으로도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이미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연구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교수님께 주제를 들고 가기 전에 이 5가지 항목으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인가? 동의는 제대로 받았나? 개인정보 문제는 없나? 이런 것들이요. 이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나중에 골치 아파질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의 머릿속을 꿰뚫어보는 5가지의 거절 패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지도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이 함정에 빠질 뻔했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